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진성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겠다는 보고를 법무부에 올린 게 5월 27일입니다. 그런데 2주일이 다 되도록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장 엄하게 다스려야 할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왜곡, 축소하도록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알아볼 입장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만 그 황교안 법무장관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는 다 끝났고 공소시효가 임박했는데 왜 아직도 기소하지 않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은 국정원 사건 수사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희들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힐난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추명호 수석행정관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이 사람은 원세훈의 지시로 소위 반값 등록금 차단이라는 정치 공작 문건을 작성한 책임자입니다. 즉각 파면돼야 될 인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청와대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사하고 있습니까? 예? 추명호 수석행정관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그 전반에 걸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 일부라도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지난 1월 12일 최대석 인수위원이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돌연 사퇴했습니다. 인수위원 활동 6일 만입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캠프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좌장으로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정원 업무보고에서 최 의원은 국정원을 강하게 질타했고 그 직후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최 의원을 음해하는 보고를 올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그는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기능을 통일부로 이관하는 등 국정원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개혁이 두려워서 그를 낙마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정원장은 원세훈이었습니다. 사퇴의 내막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박근혜 정부가 원세훈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 크게 신세를 진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약점이라도 잡힌 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국정원이 그 선거에 도움을 드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까? 뭔가 약점이 잡힌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원세훈을 즉각 구속 기소하고 추명호를 파면해야 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세훈을 구속하라 말아라 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간섭입니다. 추명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방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전력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국방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킬체인 시스템, KAMD 시스템 구축 목표 연도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현재 구축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 정도까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업입니다. 아직 멀었지요. 네. 그것이 완성된다고 해도 군사적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킬체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고정 표격을 타격하는 전력 아닙니까? 이동 표적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200여 기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선제 타격해서 무력화하는 게 가능합니까? 모든 군사력 운용이라는 게 그렇듯이 100% 가능하다 하는 것은 장담드리지 못하고 다만 이동 미사일을 어떻게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냐 그것과 거기에 연동한 지휘 통제 시스템과 타격 시스템을 같이 갖추게 되면은 최대한도 우리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감소지요. 네. 5,300기라고 알려진 북한의 방사포 미사일보다 사실은 더 위협적입니다. 이것도 선제 타격이 가능합니까? 물론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이 우리 중기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방사포를 제외하고도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은 1천여 기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장의 중심이 너무 짧아서 적시 탐지와 요격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완벽한 요격이 가능하다고 해도 불과 100여 기의 미사일로는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장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사일도 그런 작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증강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비책은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만 4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러고도 지속적으로 군비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효과가 극히 제한적인 무기 수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기보다는 핵심 전력과 중요 시설을 지하화하고 요새화함으로써 생존성을 높이는 쪽으로 전력을 건설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나마 시설비, 공사비가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의 견해 어떻습니까? 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도 전시 기준에 맞도록 또 현재 전장 시스템에 맞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를 가지고 있고 특정 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이 답변한 것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위협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협상을 통해서 핵을 폐기하고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불과 2, 3년 내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비핵화 협상을 서둘러야 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선행해야만 육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미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비핵화를 기어코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미국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육자회담을 서두를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야 비핵화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진지성이 비핵화에 대한 진실성이 밝혀져야 진지한 대화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은 통감입니다.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에 따르면 말이죠. 1994년 제네바 합의가 없었다면 북한은 지금 최대 10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1998년 미사일 발사 유예 협상이 없었다면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대화의 문을 닫아걸었던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능력을 증강시켰습니다. 미국의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도 사실상 북한의 전력 증강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대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북은 핵 개발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노력은 했지만 사실상 협상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도 결코 북은 핵개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현상적인 실질적인 동결 조치는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계속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공연한 명분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실사구시적 자세로 육자회담 법원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육자회담을 위한 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진지성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핵화를 하자는 회담입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해온 결과가 지금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진지성, 정말 비핵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 진실성, 이게 담보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총리, 냉정하게 돌아보십시다. 9.19 공동성명을 국제사회와 북한이 모두 다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겸허하게 인정해야 비로소 비핵화의 길이 열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그게 우리가 그렇게 추구해 왔음에도 달성되지 못한 뒤에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정말 냉정한 자세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외교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분담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던 2009년 이전에 미국은 돈을 다 사용하지 않고 1조 1193억 원을 적립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그 분담 액수라든가 여러 가지 구성 항목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양측 간에 합의된 바도 없고 그것은 더 추가로 논의해서 파악돼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아니 2009년 이전에 우리가 현금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했던 돈, 그 돈이 아직까지 쓰이지 않고 1조 원이 그대로 적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세요? 그 적립된 돈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더 추가로 파악을 해봐야 국방부에게 물어보십시오. 미국은 이 적립금 중에서 3,581억 원을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사용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후 검증은 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81억 원을 뺀 나머지 7,611억 원, 이것은 미국 커뮤니티 뱅크에 무이자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들어갑니까? 이달부터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4월 달에 저희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가 임명이 됐고요. 미국 협상 대표는 아직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6월 내로는 아마 임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 사실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협상이 제대로 됩니까? 미국은 몰라도 우리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서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이렇게 고스란히 쌓아두고서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새로 개시될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기왕에 쌓아놓은 적립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협상하고 또 분담금 산정에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방위비 분담금 예산은 협정상의 합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제8차 협정에 따르면 한미 간에 합의된 금액은 5년 동안 총 4조 68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보다 3,035억 원이 감액된 3조 7,650억 원을 편성해서 미측에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3,035억 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미측에 지급해야 할 부채로 남아 있습니까?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사용 내역과 가능성을 보고서 우리가 지급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로 남아 있다는 것인가요? 부채라고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아직까지 미집행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미 지급하기로 미국하고 약속을 했는데 예산은 그에 못 미치게 편성해서 지급했고 나머지가 있단 말이죠. 이 나머지가 부채냐 뭐냐 이 성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성격은 별도로 좀 토의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채로 남아있는 거라면 이것은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성격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천억 원의 적립금 또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분담금 산정이 총액 결정 방식, 인덱스 베이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프로젝트 베이스, 소요제기 방식으로 바꾸면 해결됩니다. 필요한 소요를 기초로 산정해야죠. 그것이 원칙에도 맞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분담금 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미측이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초를 두고서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외교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주한미군의 총 주둔 비용 얼마인지 아십니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아니 왜 파악을 못합니까? 제가 지금 담당 업무가 그쪽이 아니라서 그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외교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주체 아닙니까? 네. 수천억 원의 돈이 오락가락하는 문제인데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오늘 그 수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 한번 봐주세요. 주한미군의 비인적 주둔 비용과 우리 측 방위비 분담금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발간한 해외 주둔 미군에 관한 보고서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부터 분담률이 역전합니다. 2012년 현재 우리 측 방위비 분담률은 41%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이 부담하는 주둔 비용에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에 따라 발생한 미 측의 이전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담하는 기지 이전 비용, 그것은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도의 회계를 편성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왕의 기지 이전 사업에 투입했던 예산 1조 6,747억 원을 포함하면 방위비 분담률은 54%가 됩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기준을 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액수는 퍼센테이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담금은 계속 증가해도 분담률은 떨어지는 황당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말이죠. 그러고도 미국은 우리 측 분담금을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하는 기지 이전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국회에 누차 설명했던 바와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기지 이전 사업에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비인적 주둔 비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저희들이 그런 기준으로 합의한 바도 없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상원 군사의 보고서 이런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그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총 주둔 비용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적립금이 얼마나 쌓였는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미국에게 지급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성격도 모르는데 어떻게 협상하겠습니까? 협상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도 모르십니까?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수치를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자를 통해서는 저에게 수치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 물어보시는 수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것 네, 파악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미국처럼 우리도 용산 기지와 기타 미군 기지 이전 사업 예산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그래야 합리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 점이 바로 관철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협상 과정을 보면 미국은 그야말로 갑이고 우리는 을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모든 부담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한미동맹이라면 이러한 갑을 관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이 올해부터입니다. 장관의 맹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모든 점을 잘 고려해서 잘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전쟁이 아니라면 아들이 당연히 살아서 돌아올 줄 알았다고,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차라리 감옥을 보냈지 군대에는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부짖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아버지는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면서 굵은 눈물을 흘립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자살한 군인이 407명입니다. 지난해 27만 명의 청년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11명이 군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들 중 7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군내 사망 중 자살이 65%, 나흘에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셈입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군 의민사 문제와 자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공감합니다. 군에서 자살 등 의문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국방부에 지금 사망사고 민원 조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예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유족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의 국가기관, 가령 조사권을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군 헌병대가 사망사건을 공동으로 조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족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제3의 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하십시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살이라 하더라도 공무상 연계성이 확인되면 순직 처리해줍니다. 그럴 경우에 사망위로금 9천만 원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공무상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의 판단이 너무 인색하고 일관성도 없습니다. 우리 사병들은 24시간 영내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복무 자체가 공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무 자체를 공무로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에 가서 죽었으면 자살이든 무엇이든 일단 순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외국은 다 그렇게 합니다. 총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자, 현재 사병이 그냥 자살했을 경우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01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연평균 80억 원의 예산이면 모든 자살하는 군인에 대해서 1억 원가량의 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방 예산이 얼마입니까? 34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고작 80억 원을 배정 못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충분한 보상이 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또 자살된 그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좀. 아니, 원인이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즉,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자살했다면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하십시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직으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네, 그런 문제입니다. 다른 외국도 다 그렇게 합니다. 80억 원이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충분히 발생하도록 그렇습니다. 노력해야 그래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만큼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고, 또 우리 부모들도
국가의 부름의 아들을 기꺼이 보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손인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